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듬을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뇌물과 성적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논란 발생 6년 만입니다.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에 태운 검찰개혁 법안을 연말인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 갈등을 일단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양측 입장차가 너무 커 그때까지 합의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뉴스 분석에서 검찰개혁 법안의 운명 짚어보겠습니다. 초선 의원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당 차원의 유감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잠시 후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논란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 중인 사안을 서둘러 기소해버리는 바람에 협상과 포용의 여지를 사전에 차단했다는 비판입니다. 부소 분리의 검찰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뉴스리듬팀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주요 뉴스를 선별해 준비했습니다. 먼저 뉴스종합 터미널 시스템 뉴스통에 이 시각 어떤 뉴스들이 올라와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공판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전 차관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결백을 믿어주지 않는다며 아내를 언급하면서 오열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이 확실한 증거에도 범행을 계속 부인을 하고 있다고 중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왕혜나 기자입니다.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결심 공판에서 범죄의 중대성이 공소사실만 봐도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은 범행의 일시, 장소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려 자기적으로 사실을 구성해 법을 적용하는 등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전 차관은 사업자 최모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있는가,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카드를 받은 적 있는가 등 검찰에 추궁해 나는 평생 누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대가성 있는 재물과 돈 등을 받은 적이 없다. 전혀 기억이 없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너무 그러는 것 아닌가 라며 혐의를 극구 부인했습니다. 급기야는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원주 별장에 가지 않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내가 아니라고 해도 대한민국에서는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서 집사람조차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고 하더라 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1억 3천여만 원의 금품과 성적대를 받은 혐의, 그리고 사업자 최 씨로부터 3,900여만 원의 술값과 상품권을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집니다. 뉴스토마토 왕혜나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오는 12월 3일 부의하기로 기한을 미뤘습니다.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소식 최병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최 기자. 우선 이 공수처 패스트트랙 얘기를 하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 모친이신 강한옥
여사가 어제 별세를 했죠. 네, 이 그렇습니다.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예, 청와대에 따르면 강 여사는 어제 저녁 향년 91세이기로 영면했습니다. 빈소는 부산에 있는 남천 성당에 마련됐고요. 장례는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조화는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현재 성당에는 청와대 경호팀이 파견돼서 문 대통령의 가족과 일부 측근들을 제외하고는 조문객을 일체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뭐 최근 나온 소식은 뭐 북한에도 따로 알리지 않겠다. 이것이 네. 상주의 생각이다라고 밝혀왔군요. 알겠습니다.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12월 3일. 네. 왜 12월 3일입니까? 네,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수처 법안 등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은 지난 4월 30일에 패스트트랙을 통과했고요. 예. 이후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일에 법제사법위원회로 이관이 됐는데요. 국회에서 모든 법안은 법사위에서 최종 90일간 심사를 하고서 본회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민주당에서는 9월 2일에 법사위 심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패스트트랙 법안이 18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기 때문에 어제 그러니까 29일에 본회의에 부의를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반면 자유한국당은 9월 2일에 법사위에 이관이 되긴 했지만 법사위에서 이것을 본격적으로 심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29일부터 90일을 다시 잡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올해 안에 무조건 이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켜야겠다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내년까지로 끌고 가자는 것이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은 두 당의 입장을 절충해서 그러면 9월 2일부터 법사위로 이관된 이때부터 90일을 계산해서 예. 12월 3일에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자고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약 한 달 정도 기간을 준 건가요? 네. 아직 뭐 11월이 아직 안 됐으니까 한 달 조금 넘을까요? 그때까지 합의안을 내와라 이런 얘기인데 합의 협상이 잘 되겠습니까? 예,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5일 정도 되는데요. 민주당과 한국당 등은 치열한 수싸움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협상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자력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법안 부의 일정이 늦춰지면 바른당이나 정의당 등 다른 정당과의 협력에서 차질이 생길까 지금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또 원래 민주당은 선 검찰개혁 처리, 또 후 선거법 처리 기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내달 27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을 부의할 수 있고 또 11월 2일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통과시키겠다라는 그런 기조에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민주당에서는 아예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부터 먼저 신경 써야 된다. 어차피 한국당이 협상을 잘 안 해줄 것이기 때문에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통과부터 신경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지금 뭐 한국당 외에 다른 야당 네. 신경이 좀 많이 쓰이겠군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설득을 한다는 보관입니까? 네, 화면을 또 보시면요.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려면 전체 의석수 297석 가운데 149석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석수가 128석이고 한국당 의석수가 11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바른당이나 정의당, 무소속 등 59석 중에서 최소한 21석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여당이 우호적인 의석수를 10석 정도로 지금 분석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 11석을 더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부터라도 바른당이라든지 정의당 등 군소정당과의 공조에 지금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한국당도 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떻게 저지할 것 같습니까? 예, 한국당은 문 의장이 어제 12월 3일에 검찰개혁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즉각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예. 법사위 심사 기간인 90일을 온전히 보장하지 않은 것은 원천적 위법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문 의장이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민주당 편에 든 것이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당은 사실 여론전을 펴는 것 외에 이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할 명분이랑 전략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장애 집회 등을 통해서 공수처 반대 여론을 주장하면서 예산 삭감 등을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은 뭐 다른 그 바른미래당이라든지 다른 당들의
이해관계와 상당히 좀 복잡해지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바른당은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어부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바른당은 권은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백희른 의원과 함께 공수처 법안에 따로 발의한 상황이거든요. 이른바 권은희 안이라고 불리는데 바른당에서는 만약 공수처를 하더라도 자당이 낸 법안대로 이 공수처를 관철하려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울러 또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정의당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현재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으로 하여금 우리가 공수처법안 통과에 힘을 보태줄 테니까 민주당은 대신 정의당이 주장하는 의원 정수 확대를 도와달라라는 이른바 딜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의원 정족수, 의원 수를 늘린다는 정의당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공식적으로 지금 당론으로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일부 의원들이 의원 정수 확대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아무래도 정의당과의 공조를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는 것으로 지금 풀이되고 있습니다. 예. 글쎄 국민 감정상, 국민의 법 감정상 어떨지는 뭐 좀 추후 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여당이 검찰 개혁안과 선거제 개선안 이걸 원샷 처리할 수도 있다. 이런 보관도 있는 모양이에요. 예, 맞습니다. 앞서 그 일정들을 말씀드렸는데요. 11월 27일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부의되고 12월 2일에는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고 그 다음 날인 12월 3일에 검찰개혁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어차피 한국당이 다 반대할 거면 차라리 이걸 하나로 다 묶어서 본회의로 가져가자 이렇게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마지막 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여당 대표가 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몇 시에 네. 합니까? 네, 오후 2시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이해찬 대표 오후 2시쯤에 당 대표로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확인을 미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한동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한 기자. 예. 예. 그 오늘 이해찬 대표 기자회견이 오후 2시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올 예. 것이다. 이런 것이 전망이 됩니까? 예,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잠시 후인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예.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보입니다. 조국 사태와 관련해 당 내외에서 지도부 기존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조국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원래 다음 달 5일, 그러니까 다음 주쯤이 되겠는데 불과 며칠 사이인데 왜 이렇게 앞당겨서 기자회견을 하게 됐습니까? 예, 원래 취임 11번째 기자간담회 원래 다음 달 5일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창원, 이철 의원 등 의원들이 출마를 선언하고 쇄신 요구가 이어지면서 일주일 앞당겼습니다.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것으로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선 것입니다. 아울러 이날 기자회견에서 쇄신 방향에 대해서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사법개혁안과 정치개혁 방안 등에 대한 표명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와 의원 정수 대안 관련한 언급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자회견이 약 1시간까지 진행된 만큼 내년 총선에 대한 기자들의 주목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의원총회도 연기가 됐다죠? 예, 민주당은 당초 4일로 의원총회를 예정합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었지만 다음 달 4일로 의원총회를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이 있는 만큼 당내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이날 11시로 잡혀있던 의원총회가 시간 제약이 있는 만큼
다음 달 4일 오후로 일정을 충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기자 고생했습니다. 네. 예, 정치부 한동인 기자였습니다. 최 기자, 오늘 얘기는 종합적으로 나오는 모양입니다. 당 분위기 쇄신, 그다음에 공수처와 개선안에 대한 그 당의 입장, 공식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타이밍을 고려를 해서 직접 나서서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이죠. 알겠습니다. 일단 그 이해찬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고 또 내일쯤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 올해 말부터 디지털 형태로 스마트폰에 담아서 쓰는 모바일 신분증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또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각종 증명서도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소식 안창현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열고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정부혁신 6대 과제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 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등입니다. 이 중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정책에 따라 디지털 신분증 도입이 추진됩니다.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의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선 공무원증부터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한 후 향후 학생증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의 디지털화는 법적 근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정부는 종이증명서 퇴출에도 나섭니다. 정부는 올해 말에 주민등록 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 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정부는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에 디지털 정부혁신 기획단을 설치하고 11월까지 각 분야별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뉴스토마토 박현준입니다. 예, 한 시민단체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 패티를 덜 익히고 조리 환경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다면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또 검찰에 대한 수사도 촉구했습니다. 신태현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위생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있다는 내부 고발이 있자 시민단체가 검찰에 엄중한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어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은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한국 맥도날드 불매 및 퇴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했던 직원들의 내부 고발 사진이었습니다.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을 비롯해 위생이 열악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익지 않아 물기가 가득 찬 채로 고객에게 나간 새우버거, 해동 후 재냉동된 불고기 버거 패티, 벌레와 같이 튀겨진 치즈 스틱, 토마토에 곰팡이가 쓴 햄버거 등입니다. 무엇보다 사진들이 찍힌 시점이 소위 햄버거병에 대한 검찰 수사 이유로 알려져 한국 맥도날드가 사회적 논란 이후에도 위생관리를 소홀히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신장장애 2급으로 매일 밤 10시간 이장 복막투석을 치료를 해야 또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정말 늦었지만 이번에 재조사로 인해서 철저한 조사로 인해서 책임자들이 엄벌을 받기를 피해자로서 시은이 엄마로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에 대해 한국 맥도날드는 410여 개 매장을 전수조사하겠다면서도 언더쿡 등 위생 이슈를 햄버거병과 연결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 씨는 맥도날드 매장에서 딸이 먹은 해피밀이 햄버거병으로 이어졌다며 2017년 한국 맥도날드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불기소했습니다. 그러다가 국정감사 이후 검찰이 재수사까지 착수했으며 식약처는 특별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재수사 정부조사에 내부 폭로까지 튀어나온 상황입니다. 맥도날드 본사가 더 책임 있는 자세를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토마토 신태현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검찰의 타다 기소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최영지 기자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타다에 대한 검찰 기소가 어제 있었죠. 저녁 때 갑자기 불구속 기소한다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에 막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쟁점이 뭡니까? 네, 타다 서비스가 여객 운수법 시행령을 위반했는지 아니면 위반하지 않았는지가 그 여부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예. 네. 네, 그 2014년 국토교통부에서는 이 여객 운수법 시행령 18조를 예.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승차 정원 11인승 이상에서 18인승 이하의 승합차를 임차인이 빌렸을 경우에 예. 그 운전을 할 수 있는 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 것이었는데요. 네. 이 법의 개정 취지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 법 시행령 자체에는 관광산업에만 이 시행령이 적용된다 이런 법조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예. 타다 서비스가 이걸 악용을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 중이고 국회에서도 관련 개정안이 지금 발의가 되기만 한 상태라서 아직 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검찰은 이걸 불법으로 판단을 해서 기소를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 법 해석상 괴리가 좀 있군요. 네. 탈법이냐 위법이냐 뭐 이 문제로 보이는데 지금 법 쪽에서도 상당히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가려지겠지만 지금 법 쪽에서도 이 타다 서비스에 대해서 위법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고 이거는 신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새로운 사업의 시작이기 때문에 예. 위법으로 볼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의견이 분분한데요. 예. 일단은 그 예를 들어서 관광을 하는 그런 관광객들이 정말 차가 필요해서 차를 임대를 했는데 일종 면허가 없을 경우에는 돈을 빌려서 임차를 했지만 이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운전기사를 고용을 해서 그런 차를 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예. 편법 정도로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뭐 법조인들은 검찰이 무리하게 검찰권을 행사했다는데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이라든지 뭐 입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검찰이 정말 수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는 검찰 만능주의를 또 보였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예. 경찰이 처음에 이 수사를 했을 때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었는데 검찰은 지금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는 것이고 기소를 할 때까지 정말 뭐 국토부나 서울시나 관련 유관기관이나 뭐 정부 부처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있었는지도 지금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요. 예. 기소 이후에 국토부의 반응을 보더라도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기 때문에 검찰의 이 청취라든지 정말 그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했는지의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무소속 김명진 의원이 타다 퇴출 집회를 어제 열었고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또 반대되는 그런 의원들의 입법 발의도 있었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든지 다른 안도 있었는데 지금 일단은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법조계에서도 많다 이런 얘기군요. 네. 검찰도 어제 오늘 상당히 비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뭔가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 합니까? 일단 검찰 같은 경우에는 기존 법에 지금 뭐 개정안이 계류 중이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판단을 해야겠다는 입장인데 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빠르게 기소가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과 이게 좀 같은 부분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검찰 입장에서는 이게 인지 수사가 아니고 고발로 이루어진 수사이기 때문에 정말 뭐 고발인이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언제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서 바로 이제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정말 뭐 검찰이 뭐 정치적으로 했다고 지금 볼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그 대검에서도 조국 전 장관 때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부분을 뭐 지시를 했다 이런 내용이 보도도 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좀 물어보니까
대검은 물론 그 수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받았었지만 일선청 서울중앙지검의 그 뜻을 존중해서 뭐 기소하는데 뭐 의견을 따로 내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이제 가장 궁금한 것이 검찰의 어떤 배경이라든지 그런 속뜻인데 저희는 이 사건에 대한 해결을 사회적 합의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기소한 배경은 과연 무엇일까? 원래는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서 해명을 들으려고 했으나 전화를 고사를 해서 전문가를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 또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도 역임했던 김한규 변호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뭐 소추기관은 검찰이기 때문에 기소했다 안 했다 이거 위법성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타다를 기소한 배경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뭐 약간 좀 이르게 기소 결정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이제 취임사를 통해서 그 이례적으로 과거 검찰총장과는 다르게 이제 공정 경쟁이라든가 어떤 우리 시장 경제에 있어서의 어떤 반칙을 쓰는 그런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좀 여러 번 표현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타다 건도 검찰의 입장에서는 어떤 신임 총장의 어떤 그런 어떤 적극적인 그 의사 개입이 좀 반영된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꼭 그 검찰이 나서서 법을 적용해서 일도양단해야 하는 그런 성격의 사건으로 보십니까? 그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이 되고 그 현행법에서 반드시 이것이 명백히 위법한 것이냐 논란이 충분히 예견되는 사건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작년부터 택시업계랑 이 타다 측 간에도 이제 뭐 수차례 충돌도 있었지만은 또 정부 차원에서 서로 상생의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협상 자리도 여러 번 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좀 기다리는 적어도 현 국회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번 기다려서 검찰이 결론을 내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일단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에서는 뭐 공판을 바로 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회적 합의가 나올 때까지 판단을 보류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마도 그 타다 측에서는 아마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법원도 이게 지금 무슨 뭐 구속 사건이라든가 이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재판을 진행할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뭐 1심도 있고 2심도 있으니까 한 뭐 1년 최소한 2년 이상은 좀 진행될 거로 보이고 그 전에 좀 상생의 방안을 정부가 택시업계랑 뭐 타다 측이랑 해서 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이 사태가 계속 논란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저는 그 우리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이 택시업계에 대해 불만이 굉장히 많고 저 또한 뭐 승차 거부 경험이라든가 이런 택시 서비스에 대해 불만은 많은데 이와 별개로 현재 그 타다가 운영하고 있는 이런 지금 영업 방식이 지금 현행법에 반드시 지금 뭐 적합한 것이냐 충분히 저는 이게 그 위법 논란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형식은 렌터카지만 실질은 그 택시 영업으로 보이고 또 기존의 택시기사들이 이 국가 면허 관리라는 차원에서 오랜 기간 어떻게 보면 규제를 받았던 그런 신뢰도 좀 보호할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정부가 매년 총선을 좀 의식하지 말고 좀 적극적으로 이 양측의 상생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결국은 이 타다랑 택시 업계도 살리고 우리 택시를 이용하는 우리 소비자들에게 도움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양측을 뭐 재판에 넘어갔으니까 이제 그 결과만 지켜보겠다는 것은
정부의 역할을 거의 포기하는 거거든요. 좀 적극적인 자세가 요청됩니다. 정치적 고려 없이 상생의 차원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한규 변호사였습니다. 어떻게 바로 공판이 열릴까요? 그 소식에 대해서는 아직 배당이 안 됐죠? 네, 아직 재판부는 배당이 안 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 기자 오늘 고생했습니다. 네. 예, 내일 10월 31일은 미국의 할로윈데이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할로윈데이를 즐기고 있는데요. 할로윈데이를 겨냥해 시중에 판매된 어린이용 의료 두 개 모델에서 안전기준치를 넘어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적발 제품 중에 신화 트루니의 하트인 할로윈 긴팔 상하 세트. 이 옷에는 납 함유량이 안전기준을 1.7배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조용훈 기자입니다. 미국의 할로윈데이를 겨냥해 시중에 판매된 어린이 의상 두 종류에서 납 등의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해당 의상에 대해 리콜 명령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신화투루인에서 만든 히트인 헬로윈 긴팔 상하 세트에는 유해 중금속인 납이 1kg에 146mg 든 것으로 나타나 안전 기준치를 1.7배 초과했습니다. 또 다른 제품인 주식회사 US 어페럴의 할로윈 해골 튜튜 드레스에서는 역시 안전 기준치의 1.7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 포말데하이드가 검출됐습니다. 국표원은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즉시 사용을 중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납에 노출될 경우 피부염, 각막염, 중추신경 장애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국표원은 할로윈데이 관련 어린이용 의류와 장신구, 왕구 등 52개 모델에 대해 지난 9월부터 2달간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리콜 명령을 내린 2개 제품은 시중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공개됐습니다. 아울러 국제 공조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 글로벌 리폴 포털에도 등록됐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도 이름이 오릅니다. 국표원은 소비자, 시민단체와 리콜 정보를 공유해 해당 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당 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 판매 사업자로부터 수리나 교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조용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통 김은별입니다. 최근 대형 SUV가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죠. 현대차의 팰리세이드는 없어서 못 팔 정도고요. 최근 출시됐던 기아차의 모하비 역시 사전 계약에서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모델은 바로 쉐보레의 대형 SUV 트래버스입니다. 이 트래버스는 국내 출시된 대형 SUV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길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트래버스의 길이는 5,200mm로 이 웅장한 느낌을 더하는 대형 SUV 중 가장 긴 길이인데요. 또 이쪽에 보시면 직선 디자인을 통해서 강인한 느낌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문에 있는 크롬 레터링 디자인으로 고급스러운 감성을 더했습니다. 트렁크는 기본 651리터를 실을 수 있는데요. 3열 시트를 접으면 1,636리터까지, 2열 시트까지 접으면 2,780리터까지 공간이 늘어납니다. 쉐보레에서는 트래버스의 동급 최대 공간을 마케팅 포인트로 삼고 있죠. 이날 트래버스에 앉아보니 1열과 2열은 무릎 공간이 충분한 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트래버스의 3열에 탔습니다. 이곳의 무릎 공간은 동급 최대 수준인 850mm인데요. 제 키가 170cm인데 제가 탔을 때 무릎 공간이 다소 좀 좁게 느껴졌습니다. 저보다 좀 더 키가 큰 분이시라면 좀 더 불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좌석 시트는 가죽을 사용해 고급스러움을 강조했습니다. 센터페시아에는 8인치 디스플레이가 자리를 잡았는데요.
최신 차들이 대부분 10인치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는 것과 비교하면 아쉬운 부분입니다. 디스플레이 밑으로는 몇 개의 버튼이 큼직하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미국 차 특유의 심플하고 투박한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트래버스는 국내에 3.6 가솔린 모델로만 출시됐습니다. 변속기로는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를 달았는데요. 최고 출력은 314마력, 최대 토크는 36.8kg입니다. 대형차임에도 주행감이 무겁지 않고 가벼운 편이었습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금세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시속 180km까지 속도를 높여도 묵직하지 않고 가볍게 치고 나가 트래버스의 진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륜구동을 기본으로 적용했는데요. 주행 환경에 따라서 2륜구동, 4륜구동, 오프로드, 견인과 운반을 위한 토우홀 모드 4가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날 차통팀은 도심 주행만 했기 때문에 오프로드 성능이나 토우홀 모드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빠르게 차선 변경을 해도 타이어가 안정적인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쉐보레 트래버스 살펴보셨습니다. 트래버스는 북미보다는 좀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됐는데요. 경쟁차 중인 현대차 팰리세이드보다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가량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수입차인 점을 고려했을 때는 가격적인 경쟁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자동차 소식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예, 경찰청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통계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한 달에 약 17억 원, 109건씩 피해를 보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스피싱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남다른 일가견을 갖고 계시는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원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발을 하셨군요. 예, 아주 새 신랑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언제나 참 말끔하고 또 절도 있는 모습에 저도 가끔 정신을 다시 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금융감독원 국장으로 계실 때에 2가지 사건을 아주 잘 처리를 하셔서 지금까지도 회자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가 저축은행 사건이었고 또 하나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건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때 당시를 잠깐 추억을 해주시고 바로 지금 또 현재로 넘어와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땠습니까?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치밀하지는 않았고요. 예. 주로 전화, 목소리 음성으로 이제 연변 동포들 네. 목소리를 어눌한 목소리를 통해서 이렇게 해왔었죠. 제가 발령을 담당 국장으로 받으면서 우리 원장께서 딱 한마디, 여기서 보이스피싱만 잡으면 당신은 할 일을 다 한 거다. 예. 할 정도로 심각하게 이렇게 치솟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연간 한 2천억 원 정도 피해가 발생하던 것이 1,300억 대까지, 그러니까 하루에 한 3.7억 원 정도까지 줄었었는데,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게 한 달 통계가 아니고 지금 하루에 17억 원씩. 그렇습니까? 한 5배씩 지금 늘은 실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금년 상반기 중에만 하루 평균 17억 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9건.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순간에도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015년 중에는 하루에 3.75원, 그게 3억 7천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거의 한 5배가 늘어난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수법이 소총으로 이제 우리를 공격하고 소총으로 서로 싸웠다면 지금은 이제 적은 그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고 예. 우리는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소총 가지고 지금 방어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원장님께서도 뭐 현직에 계시거나 지금에도 혹시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이죠. 저도 전화 받고 최근에도 이제 문자 메시지도 받고 최근에 이제 뭐 대한통운이랍니다. 대한통운. 예. 그러면서 이제 개인 번호인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택배가 반송됐으니까 아래 도메인을 눌러가지고 주소를 변경하시오 이게 왔어요. 그래서 예. 저는 그 주소가 바뀐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면을 유심히 봤지요. 예. 그랬더니 마지막에 보통 보면 이제 국내에서 오면 co.kr 이렇게 오잖아요. 코리아. 그렇죠. 예. 근데 그건 co.cn이에요. CN. cn. 예. 이거 차이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신고를 경찰에 신고를 하고. 그 경찰에 신고를. 신고를 하고 그 전화를 이제 다른 전화로 사무실 전화로 걸어보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물론 안 받겠죠. 그래서 이제 문자로 점잖게 넣지요. 그만 괴롭히고 예. 정당하게 살아라.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피해가 줄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그 수법이 상당히 교묘해지고 있는 반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대방은 미사일을 쏘고 이제 소총에서 미사일로 바뀌었는데 예.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금년에만 해도 아마 그 6천억 원이 넘어갈 겁니다. 연말까지 되면. 예.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보면 수법이 계속 바뀝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생기는 이제 우리 카카오톡을 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네. 이 카카오톡 메신저 방식으로 피해를 이제 사기를 치는 범죄가 금년 1월에서 9월까지 이제 작년에 이제 3,800건 됐었는데 예. 금년에는 이제 한 6,800건, 그래서 한 80%가 늘어났어요. 예. 이게 이제 그 해외에 있는 계정이나 SNS 계정이나 아니면 그 우리 그 네이버나 이런 데서 이제 계정을 탈취해 가지고요. 예. 그 비밀번호를 가지고 보통 이제 네이버나 이런 비밀번호를 같이 쓰지 않습니까? 네. 카톡도 같이 쓰니까 연동돼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자기 뭐 가족이라든가 친한 지인 행세를 하면서 내가 지금 휴대폰 창이 깨졌기 때문에 통화를 지금 못 한다. 내가 지금 PC에서 하고 있다. 예. 돈이 급하다. 아니면 지금 뭘 샀는데 바로 입금해 줘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네. 이게 본인을 확인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빼간다. 이런 이제 이게 가장 피해가 많이 생기고 있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이제 해외에서 당신 뭐 무슨 안마 의자를 구입을 했다든가 뭐 이상한 걸 구입했다고 이게 문자가 오지 않습니까? 예. 뭐야 이게 나는 안 썼는데 하면서 이제 그걸 확인하려고 이제 그 인터넷 주소를 눌러본 순간에 이 사기범들은 전화를 가로챌 수 있는 그 앱을 악성 프로그램을 깔아버려요. 예. 이 휴대폰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이상하다 하고 이제 금감원에 확인할까? 금감원 전화해 보니까 맞아요. 금감원이라 하고 전화를 받아요. 예. 왜냐하면 검찰에 확인할까? 검찰에 똑같이 받아요. 이상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어디에 전화를 하든 간에 그 전화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있는 한 자기들이 받게 돼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금감원으로 신고를 이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네끼리 전화를 돌려받는 거니까 금감원에 뭐 누구 팀장입니다. 그러면 이거 검찰에다가 신고할 테니까 검찰에 좀 있으면 전화 갈 테니까 잘 받아라. 예. 자기 옆에서 또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보면 검찰이라고 뜹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그 치밀한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계속 늘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뭐 현직에 계실 때 그때 피해 그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여쭤봤었는데 지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까 훨씬 더 정교해지고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최근 유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지금 특징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일반인들이 많이 쓰는 통신 매체를 활용해서 정말 그 악성 프로그램도 정말 그 전화까지 가로챌 수 있는 앱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악성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깔기 때문에 사실상 그 전문가들조차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제가 그 피해 유형을 한번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한 2만여 건 중에서 그 대출 사기형 돈이 필요한 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 어려운 분들이 많으니까 대출해주겠다 뭐 해주겠다 하면서 유혹하는 대출 사기형이 한 82%. 나머지는 이제 검찰, 경찰 사칭하는 사칭형 이런 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하나는 연령대별로 보니까 이 대출 사기형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50대, 40대, 30대 순으로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고 기관 사칭형의 경우에는 보니까 그 연령대 20대 이하 이분들이 이제 사기 경험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그 피해가 32%로 가장 많고 그리고 이제 남녀별로 남성 여성별로 봤어요. 그때 남성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대출 사기형에서 한 60% 정도 예. 당하고 있고 여성분이 40%. 그리고 이제 그 아무래도 여성분은 겁이 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기관 사칭형 검찰에다 어쩌고 하면 이제 넘어가는 비율이 여성이 반대로 60%, 뭐 남성이 40% 이렇게 그렇군요. 나타났습니다. 아, 성별과 연령의 어떤 그 취약한 부분을 공략하는 그런 그렇습니다. 수법까지 있군요. 최근에 좀 가장 그 일반화된 사기 수법, 이런 전화를 받았으면 이건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해봐야 된다. 이런 뭐 수법이라든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최근에 가장 많이 이제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에서 돈 달라고 하는 거, 예. 돈 보내달라고 하는 거, 이게 가장 많고 또 결제하지도 않은 내가 사지도 않은 물건이 결제됐다고 하면서 누르게 하는 거, 예. 이런 것들을 가장 조심해야 될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잠깐은 뭐랄까요, 좀 잠잠했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범죄가. 홍보를 안 하면 잠잠해집니다. 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피해는 있는데 계속 늘어났고. 이거를 발표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잠잠한 걸로 보이지. 아, 그런 허수가 있었군요. 왜 그 지금 2천억 대가 4천억 대 되고 올해 6천억 대 되고 계속 늘어나는데 홍보 안 하면 통계를 발표 안 하면 조용합니다. 예. 예.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지금 뭐 최근에는 금감원하고 그다음에 후앱 컴퍼니, 예, 그렇습니다. 이런 업체하고 이 협업을 통해서 피해 예방을 하는 그런 앱을 또 깔고 또 시행을 하는 서비스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저도 이제 오래전부터 경찰청에서도 협업이 돼 있고요. 예. 금감원도 이번에 했는데 이게 뭐냐면 금감원에 이제 그 신고가 들어온 메시지라든가 전화번호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피해 신고 전화번호가 있으면 이걸 이제 후후 앱에다가 알려줘가지고 후후 앱에서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사람한테 이거는 금감원의 피해 신고 번호입니다 하고 알려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화 받다가 이거 사기 한번 쳤던 번호구나 그러면서 조심을 하겠죠. 예. 그래서 이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말고 인공지능을 통한 또 예방 방법, 차단 방법이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기업은행하고 그 한국정보화진흥원 하고 이제 금융감독원하고 3개 기관이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통신, 우리 그 네이버라든가 이런 데도 적극 동참을 해야 될 문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 사기범들이 주로 쓰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전화를 하더라도 뭐 범지 연루, 뭐 검찰청, 뭐 이런 용어들이 쭉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통화 내용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전화를 할 때 통화 내용을 쭉 분석을 해가지고 AI로 인공지능으로 이거는 사기일 확률 80%. 뭐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본인한테 음성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전화 조심하세요. 뭐 이 전화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이걸 알려주고 진동으로 울리게 만들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정말 기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뭐 2달 정도 됐는데 공식으로 출범한 지가 한 2만 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도 좀 해보려고 보니까 안드로이드 폰 그 9.0 이쪽에는 아직 지금 거기까지는 안 돼요. 예. 거기까지는 안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을 물론 이제 그 사기범들이 용어가 바뀌겠죠. 예. 쓰는 용어도 또 바뀌겠죠. 계속 그 업데이트를 시키다 보면 AI 인공지능으로 정말 저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거라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 앱을 정말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예. 전 국민이 깔게 해야 됩니다. 우리 부장님도 꼭 까셔야 됩니다, 이거. 예, 저도 뭐 비슷한 것은 깔고 있는데 한번 또 지도를 받아서 더 깔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뭐 그 보이스피싱의 범행 수법도 조직화되고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이것을 차단하는 예방 앱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홍보가 잘 되지 않으면 잠잠해 보인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중간에는 왜 이게 홍보가 잘 안 됐을까요? 글쎄요, 이게 뭐 피해가 많다고 하면 결국은 정부는 욕먹는 거잖아요. 예. 경찰이 하든 금감원이 하든 누군가 해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데 결국은 사기잖아요, 사기. 네. 사기는 어디서 해야 합니까? 경찰에 해야 돼요. 중국도 가보고 일본도 가봤지만 예. 주로 경찰에서 합니다. 근데 경찰은 뭐냐? 사후적인 거예요. 피해가 났을 때 주로 이제 잡아들이는 역할. 예.
사기범을 잡는 역할에 그치고 있었지만 지금 많이 홍보를 합니다. 예방 홍보도 합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런 욕을 먹기 싫죠. 피해가 는다는 걸 계속 발표하면 뭐합니까? 예.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미안하지만 2015년도에 1년에 99번을 홍보를 했어요. 아, 왜냐하면 신종 사기가 나왔을 때는 경보를 울려줘야 돼요. 네. 소비자들한테. 지금 이런 신종이 나왔습니다. 이런 전화 조심하세요. 이런 문자 조심하세요. 계속 알려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때만 해도 그런 문자라든지 경고문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좀 뜸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미세먼지 뭐 많다 조심하라 알려주듯이 이런 사기 피해 지금 하루에 17억씩 중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게요. 그것도 뭐 이거는 뭐 너와 나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범국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기를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짧게 설명. 무조건 우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몇 번 눌러야 됩니까? 119? 119잖아요. 예. 이거는 범죄 그러면 무조건 112. 예. 예? 그러면 지급 정지도 빨리 시키면 예. 30분 이내에 신고하면 70% 정도 찾을 수가 있는 확률이 30분 있습니다. 이내. 30분 이내 하면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 금감원 1332 아니면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 정지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해서 예. 지급 정지 시켜놓은 다음에 이제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되고요. 알겠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당황만 하지 말고 빨리 처리하는 것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줄일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겠네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한 머니클리닉 시간이었습니다. 좌고우면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에 대한 처리 방침을 묻는 질문에 검찰이 매번 반복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결기 있고 정의로운가. 윤석열 검찰총장도 자신은 정무 검각이 없다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강조한 바 있지요. 그러나 이번 타다 사태는 미래 현실에 대한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고 그것은 법과 원칙이 아닌 민주적, 헌법적 가치의 문제가 아닌가. 검찰이 타다 사건을 서둘러 처리한 것은 그것에 대한 비판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했기 때문인데 법과 원칙을 중요시한다는 검찰은 상위 규범인 사회 통합을 위한 배려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것일까. 오늘 뉴스 리듬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